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K9 자주포가 그렇게 유럽에 수출이 잘 된다, 해외에 수출이 잘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국뽕을 맞기도 하던데 사실 뭐 맞을 만도 하죠.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느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방위산업 군수물자, 이 K9 자주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수조 원어치 이상, 몇 조치 이상 구매를 해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안 쓰고 왜 굳이 한국의 물건을 사가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이거든요. 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랫동안 보호를 해주고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특히나 이 국제사회적으로는 냉전 시대가 끝이 났죠. 이 안보의 실질적인 당장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들어 버린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대륙의 주요 나라들은 군비를 많이 감축을 했고, 이거는 심지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조차도 안타깝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도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 군비가 아깝다고 줄였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당수 나라들은 자국 안에 있는 그 탱크나 자주포의 대규모 생산 공장 같은 생산 설비들을 유지비가 아깝다고 이걸 없애버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장의 어떤 대규모 물량이 필요하면은 주문을 넣었을 때 적당한 가성비로 빨리 들어오는 게 어디다? 이 한국의 물건이 가성비가 괜찮더라, 이런 것이죠. 이 한국의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자주포 같은 군사 무기를 최근에 이렇게 캐나다 같은 데서도 사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태평양 아래쪽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최근에 K9 자주포를 1조 원어치나 구매를 해가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많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입부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진짜 또 중요한 본론인데, 자, 저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전에서 자주포가 왜 필요한가요? 포병이 그거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조차도 이런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전쟁 그거 버튼 미사일만 누르면은 그냥 끝 아닌가요? 혹은 뭐 전투기가 짱짱맨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뭐 사실 유치원생들을 가르쳐 줄 때처럼 크게 보면은 뭐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심어주자면은 맞아요. 전투기나 미사일이 짱짱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비용의 문제라는 게 있죠. 가성비의 문제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이 최첨단 전투기나 한 발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최첨단 미사일로 전선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광활한 전장 모든 군대를 전부 다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사실상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조차도 그게 힘이 듭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저런 논리대로라면은 군인들에게 개인 화기, 소총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미사일과 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시대에 군인들에게도 왜 개개인들에게 우리가 총을 들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즉, 적절한 장소에 즉각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거기에 알맞는 적당한 화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전에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 멋있습니다. 빠르죠? 이런 자동차도 당연히 뭐 아주 작은 트렁크가 있고 좌석이 있고 뭐 화물 배달이 가능은 합니다.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우유 배달하는 것도 가능은 하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속도도 더 빠를 거예요, 화물차보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운반 능력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자, 그러나 그 흔해 빠진 1톤 트럭을 우리가 쓰면 어떻습니까? 가성비에 취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좋아요.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은 냉장차, 냉동차로 개조도 쉽게 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든 시원한 음료수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로만 깔려 있다면은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지 풍부하게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자 수송,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럭을 쓰는 거죠. 물론 더 큰 공사에 필요한 어떤 건설 자재나 흙이 수천 톤, 수만 톤 필요할 때는
그것도 뭐 20톤, 25톤짜리 더 큰 화물 트럭들도 있고 다 그 상황에 맞는 장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나 미사일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물론 조금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전에서 이 자주포, 포병의 역할은 개념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자주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포를 말합니다. 가끔 이거 용어를 헷갈려 해가지고 뭐 자주포, 야포, 곡사포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혼용해갖고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별로 대단한 뜻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포라는 뜻입니다. 자, 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뭐가 좋으냐? 기동성이 우수하겠죠. 기동성이 우수하면 왜 좋을까요? 일단 첫째는 상부에서 야, 너희들 어디 협곡으로 이동해가지고 자리 잡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을 때 병사들이 운용하기가 너무나도 쉽겠죠.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 기동성이 좋은 게 그래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현대전은 워낙에 여러분들 첨단 전쟁입니다. 멀리서 우리가 포를 쏘면 우리가 포를 한두 번 쏘면은 안타깝지만 보통은 적군에서도 우리 부대 포병의 위치를 거의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격이 들어오겠죠. 근데 자주포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적을 향해 몇 발 쏘고 나서 후방으로 이동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사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대신에 물론 그래서 재래식 무기치고는 가격이 되게 비싸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보다 좀 일반적인 대포, 전통적인 의미의 이런 야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견인포라고 해요. 포대가 물론 멋있고 이것도 크기는 큰데 아무래도 자주포에 비하면 그 덩치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죠? 자, 이 견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트럭이나 차량, 자동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견인하는 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화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155mm 이런 거 때리면은 진짜 지축이 울리고 이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진짜 거의 그래요. 자,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당연히 이동이 불가능하죠. 이걸 사람이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도 못할 겁니다. 이 자기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어떻다? 자동차,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 걸었다가 연결을 했다가 풀었다가 그죠? 그 장비를 추가로 동원해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좀 있고 당연히 한번 쏘고 나서 적의 반격에도 취약하겠죠. 위치 이동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니까 말입니다. 이 견인포라는 거는 사격을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또 땅에 핀을 박는 등 우리 포병 갔다 오신 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치가 떨리죠. 포를 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사전 준비 작업 시간도 좀 걸립니다. 자, 대신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점들이 있는 대신에 화력은 뭐 거의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고 자주포보다 가격은 저렴하겠죠.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견인포는 되게 많은 물량들을 군대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은 자주포와 일반 견인포를 모두 혼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자주포의 전술적인 유연성, 쏘고 움직이고 전술적인 유연성이 워낙에 크고 성능도 점점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마다 이 자주포,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대포의 비율을 점점 더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주포가 되게 많은 나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걸프전 당시에 미군 전투기들이 아주 멋있게 묘사되어 있는 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유명한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나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미군 같은 나라가 주도하던 전쟁조차도 실제로 그 두들겨 맞는 입장이었던 이라크군에서는 사상자의 거의 대부분 70~80%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포병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값비싼 무기로 전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미군의 최첨단 무기, 정찰 자산들이 정확하게 좌표만 찍어줘도 이 위성으로 어떤 항공기로 정찰 지원만 해줘도 그냥 그 다음에는 포병으로 때려잡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고 이제 효과도 확실하다라는 뭐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각종 최첨단의 미사일들 물론 멋있죠.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 말고는 대부분 이런 거를 제대로 실전 배치조차도 못했거나 미국조차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마련입니다.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죠. 즉 우리 옛날 속담처럼 닭 잡는 데 쓰는 칼이 있고 소를 잡는 데 쓰는 칼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기나 참새를 잡는 데 대포를 쏘시겠습니까? 모기는 파리채나 살충제를 뿌려갖고 잡는 게 효율적이고 참새를 잡을 때는 새총으로 잡는 게 효과적이겠죠. 마찬가지로 포병은
변화무쌍한 현대전에서도 최일선의 군부대들에게 이제 최일선의 군부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원거리 화력 투사 수단이다. 그래서 포병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격과 반격에도 적합하고 모든 군대의 전천후로 적합한 게 바로 이 포병이라는 전력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멋있죠, 유럽. 자, 그런데 혹은 세계 지도에서 이 유럽 지도 자주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럽 대륙도 은근히 거대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웅장한 사진은 수십 년 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에 벌어졌던 굉장히 거대한 그 어떤 전장의 흐름도 그런 거 지도입니다. 자, 북쪽 끝에 저 노르웨이와 핀란드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남쪽의 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수백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가 가뿐하게 넘어가는 저 광활한 전선에서 독일군만 300만 명 이상, 소련군은 10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인류 역사상 단일 전선 중에서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바로 저 독소전에서 독일 소련 전쟁에서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거대한 전선과 그 지옥도 아비규환 속에서 전투기와 항공기, 값비싼 미사일 몇 개만으로 몇 발만으로 저 거대한 전선이 모두 카바가 가능할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미사일, 첨단 미사일은 없었던 시절이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재래식 전력으로 싸우던 시절이에요. 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 뒤늦게 독일에서 이제 개발됐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혹시 영화 탑건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탑건에서처럼 적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최첨단 비밀기지, 값비싼 군사시설을 타격할 때 적의 핵심적인 발전시설 같은 거를 때려가지고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어떤 적국의 인프라를 마비시킬 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적의 전략적인 요충지잖아요. 이런 데를 기습적으로 타격할 때는 이런 첨단 무기를 써도 가성비가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 사이에 거대한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광범위한 전선 여기저기를 즉각적으로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해주려면은 바로 그때 자주포 같은 포병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제가 더 재밌게 또 알려드릴게요. 말하다 보니까 재미있는데, 자, 탱크와 자주포는 탱크랑 자주포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혼동하는 분들도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실 두 개가 생긴 건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땐 비슷합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들 탱크일까요? 자주포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는 강철 장갑이 매우 두꺼워요. 무게도 수십 톤이 넘어갑니다. 그 방어력도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 적을 조준하면서 이 포탑이 돌아가는 속도라든지 움직이는 속도, 기동력, 지형 극복 능력도 그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자동차입니다. 자, 전선을 돌파해가지고 적들을 향해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차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막강한 물건이며 조준을 했을 때 정확도도 우수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정거리가 좀 짧습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보병들과 함께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이 보병들의 지원이 없으면은 어떤 대전차 무기에 또 그런 어깨 위에 울러매고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쏘는 어떤 그런 대전차 무기에 또 속절없이 당하는, 오늘날 이제 그 자벨린 이런 거에 당하는 거 러시아군이 그 되게 많이 보여줬죠. 우크라이나군한테 탱크만 믿고 들어갔다가 옛날 구식 탱크들이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반드시 보병들과 함께 다닙니다. 이 탱크는 유효 사거리가 수 킬로미터 이하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가 체감을 할 때 도시에서 직선거리 7, 8km는커녕 1km나 2km만 직선으로 떨어져 있어도 되게 먼 거리가 맞기는 한데, 자, 그래서 탱크는 보통 현대전에서는 유효 사거리는 이것보다 당연히 길지 몰라도 현대전에서 실제 대부분은 2km, 3km 이하에서 실질적인 교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시가전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진짜 몇백 미터 이하에서 포를 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제 이런 단위는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탁 트인 대평원 지역에서 전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숲이나 산, 빌딩이나 건물이 많은 시가전이냐, 이런 어떤 전장 환경에 따라서 이 편차는 당연히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죠. 대략 탱크는 사정거리가 조금 짧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자주포를 한번 보세요. 뭔가 다르다는 거 느낌이 좀 옵니까? 탱크는 납작하고 좀 견고하게 생겼는데 이 자주포는 조금 각지고 위로 두껍고 높죠.
그리고 또 탱크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확실히 포신이 길쭉하게 뻗어 있는 거, 미끈하게 뻗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자주포는 긴 포신만큼이나 사정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뭐 물론 수백 킬로미터를 넘게 날아가는 미사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 훨씬 값싼 저렴한 재래식 포탄을 효과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km, 4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전장 환경에서 그래가지고 포병이 전장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인간들이 일반 보병들이 체감할 때는 눈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 산맥 너머에서 포탄이 날아 들어온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같은 포병이 없으면 제대로 반격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전장의 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포병이. 자, 요즘은 특수하게 개발된 스마트 포탄 같은 거를 쓰면은 더욱더 먼 거리를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포탄 자체에 보조 추진체가 달려 있거나 쏘고 나면은 펼쳐지는 그런 날개 같은 게 달려 있는 특수한 포탄들, 요새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 미군이 운용하는 군함에서도 요즘 그런 스마트 포탄을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탄들이, 이런 일반적인 포탄들이 미사일 같은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 자주포는 뭐다? 탱크보다 당연히 방어력이 약하겠죠? 탱크보다 방어력이 약해요. 장갑이 약하고 절대로 근접전에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이 근접전을 펼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상군의 후방에서 등 뒤에서 든든하게 화력을 지원해주는 딱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굵직굵직한 현대전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상식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뭐 그래서 현대전에서 이런 포병 전력이 왜 중요했느냐? 그러니까 적절한 비용으로 이제 드넓은 전선을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 무기,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만으로 이 전쟁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미군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이죠.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고 최일선에 있는 그런 수많은 흩어져 있는 어떤 지상군들의 후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데는 이 포병 전력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